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수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우리 프린트 제가 나눠줬었고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받아가라고 실물 프린트로 줬었고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를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프린트 빈칸 같은 거 다 채웠는지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검사할 거니까 꼭꼭 채워주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수도권 먼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빈칸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수도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 우리나라의 수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도. 경기도는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을 가기 위해서는 꼭 자, 수도권 먼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빈칸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수도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 우리나라의 수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도. 경기도는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을 가기 위해서는 꼭 가야 하는 인천광역시, 이렇게 세 군데를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군데는 요즘 너무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능을 다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특히 여기서 3번 보시면 인천광역시는 황해안과 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일본 있고요. 여기 중국 있죠. 우리가 여기 있으면 동해가 사이에 두고 일본이 있고 여기 황해가 있고 중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막 차이나타운도 있고 중국이랑 좀 접해서 황해 근처에 있다 알아두시고요. 이 인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항들, 이 공항이 우리나라의 뭔가 우리나라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요. 자,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사이드로 다 경기도인데요. 보이나요? 다 경기도인데 이제 경기 북부, 우리 약간 북부 쪽에 있는데 이쪽은 의정부, 파주 이런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 북한과 교류할 때의 중심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서울 밑으로 들어가면 강남에서 약간 밑으로 들어가면 판교 있다고 했었잖아요. 판교 내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막 게임에서 엄청 많다고. 그래서 남부지법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이 굉장히 많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굳이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시험에 내지 않죠. 선생님이 항상 보통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평택항 이런 거 선생님이 방금 말 안 했잖아요. 그런 거는 간단하게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수도권의 성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안 그래도 더 큰데 더 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인구의 두 번째 줄 보면 약 49%가 다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다. 거의 절반이죠. 그래서 너 어디 살아? 물어보면 난 경기도, 너는 인천, 나는 서울.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2분의 1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수도권에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수도권에서 못하는 건 없어요. 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서울의 중추관리 기능, 중추관리 기능이 입지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 최고의 광고를 만들 거야 하면은 일단 서울의 광고회사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펀드 매니저가 될 거야. 펀드 매니저가 일을 하시는 여의도도 서울에 있죠. 나는 배우가 될 거야. 그런 것도 배우가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면 대부분 여의도나 상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모든 기능이 거의 대부분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보시면 교통망까지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프린트 없으면 절대 못 보겠죠, 이 강의. 그래서 프린트와 꼭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밑에 그래프들을 싹 다 봐볼게요. 수도권들의 인구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치만 아무리 수도권이 더 크더라도 점점점 수도권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지방의 인구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 특히 경기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모든 것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막 나훈아 공연을 한대요.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지방에서 하긴 하지만 대부분 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진행이 되고, 싸이 콘서트, 선생님이 좋아하는 성시경 콘서트 이런 것도 다 서울에서, 주요 대학도 다 서울에 있으니까 아니 지방에서는 도대체 살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수도권의 공간 구조의 변화를 보기 전에 이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의 편집 실력으로 사진을 뿅 하고 나왔겠죠? 이제 띄워보았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선생님이 각각 서울, 경기, 인천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세련되고 발전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 구조의 변화가 1960년대부터 70년대, 90년대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1960년대에는 수도권이 공장이 많았어요. 솔직히 봐봐요. 1960년대 지방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때는 다들 농사를 짓는, 1960년대는 우리가 다 1차 산업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만 공장을 한번 만들어볼까? 공장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약간 난소공 그 전 세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1960년대에는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서울, 경, 인천할 때 인해서 경인 공업지대. 그래서 1960년대 서울, 경기 쪽에서는 공장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봐봐요. 이제 슬슬 모든 곳에 다 공장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굳이 서울과 인천이 아니더라도 경기도까지, 경기도 안산 요즘 엄청 큰 공장지대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이건 딱히 적을 게 없네요. 수도권 지역으로 공업지역이 엄청 확산돼요. 그래서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수도권까지 싹 다 확산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1990년대 한번 봐볼게요. 1990년대는 쌤이 1997년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1990년대 선생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다 농사를 안 짓고 이미 사람들이 다 공장을 지었어요. 지방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울에 공장이 아니고 이제 슬슬 서울은 서비스업을 해볼까? 공장 생각보다 돈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3차 산업 서비스업으로 나가보자 라고 서울이 생각을 했고요. 결국 서울에 있었던 공장들이 다들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 이때 배웠던 게 막 구로공단 그런 거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창동 쪽에서 2시간 정도 가면 구로공단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구로공단이 옛날에 이때는 굉장히 공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빠져나가고 그쪽에는 디지털 산업단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거를 우리는 그래서 서울의 공업 비중이 감소하고요. 대신 경기도에서 그 공업 비중은 서울에서 빠져나가서 어디 가요? 경기도나 충청남도 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1990년대는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서울의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에서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서울에서 수도권, 특히 경기도 쪽으로 다 빠져나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배웠는데 공업에서 탈출한다 라고 해서 탈공업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는 이제 서울에서는 약간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업, 방송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공장은 좀 없어졌다는 거. 서울 땅값 비싸서 어떻게 공장을 지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 페이지 46페이지를 봐보시면요. 2000년대 이후에는 완전히 딱 드러나죠. 지식 기반 산업.
선생님이 지식 기반 산업 이야기하면서 맥킨지라는 그런 경영 컨설턴트 그런 회사도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는 공업보다는 지식 기반 사업, 선생님이 너무 사랑하는 그런 스타트업 AI를 기반으로 한 뭐 코딩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요 선생님 키가 작으니까 뭔가 칠판을 잘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2000년대에는 서울에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서울에 굉장히 많아지고요. 근데 이제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없는 학교에도 이렇게 종은 친답니다. 서울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은 서비스업, 즉 3차 산업으로 발전한 반면 경기도나 인천은 지식 기반이긴 하지만 제조업이 발전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랑 인천, 경기 차이점 알겠어요? 약간 서울이 핵 노른자 땅이에요. 여기서 서울은 항상 빨리 가. 그래서 이때 남들이 다 농사 짓고 있을 때 서울 혼자 공장 지었어. 근데 요즘 대세는 공장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나머지 다 그 인천이랑 경기에서는 제조업 할 때 서울에서는 서비스업 막 달리고 있는 거죠. 지식기반 서비스업. 그래서 우리 수도권의 산업 이 그래프를 봐보시면요. 지역별 산업 구조에서 서울은 대부분 다 3차 산업이고요. 그런데 경기랑 인천은 이 노란색 요로 여러분 흑백으로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2차 산업이 이렇게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 말고 우리 문화가 조금 더 재밌잖아요. 문화적 공간 구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서울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서울은 항상 한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역사 시간에도 보다 보면 이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싸우잖아요. 신라도 싸우고 막 한강 차지하겠다고 죽이고 배신하고 이렇게 해서 한강을 끼고 있는 이 서울은 너무너무 소중해서 조선시대 때도 한양이라는 우리나라의 수도로 역할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은 당연히 역사적인 문화유산까지 굉장히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요즘에 패션, 그리고 세준이 같은 경우는 패션 좋아하잖아요. 패션 막 사람들이 그 동대문에 항상 가면, 동대문 DDP라는 곳에 가면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 기억한다면 여기다가 동대문 패션 위크 이 사진을 보여줄게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편집하다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동대문에 가면 옛날에 기안판사랑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모델 워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서울에서는 그런 약간 패션이라든지 홍대 가면 힙한 사람들 엄청 많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패션도 한다는 거. 서울은 약간 문화의 도시, 역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너무 서울 좋아요. 저도 서울 살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천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쌤 같은 경우는 인천은 이제 국제공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인천은 서울의 사람들이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나갈 때 이 인천이라는 곳을 이용을 하니까 약간 모든 곳에 관문이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 누군가한테 가고 싶어. 그럼 그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문이 역할을 합니다, 인천이.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개항 및 근대화의 문화 역사적 요소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제 인천 같은 게 항구잖아요. 그래서 항구가 바닷가에 있으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바닷가에 먼저 가고 인천에 먼저 가고 서울 가니까 오히려 이 인천이 다른 해외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인천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인천 와가지고 먼저 근대화하고 인천에 일본 사람들도 살았거든요. 그 중국 사람들도 살았고 그래서 이거는 뭐뭐다 해 하면서 막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도 이거 너무 일본 어떻게 하지 일본? 일본 성대모사 와타시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한번 봐볼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너무 서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싸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정조가 수원에 수원 화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수원의 세계문화유산 화성 이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이 파주가 있어요. 그 칠판 인사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 걸로 강의 같은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파주를 가면요 싹 다 출판사야. 그리고 막 인쇄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 파주라는 곳에 이런 게 있다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도권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도권의 문제점은 제가 이거 다 지우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뿅. 자, 다 지웠습니다. 그럼 서울의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이 없는 게 문제다. 왜냐면 모든 것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는 이게 서울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주택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지고 솔직히 서울에 주택 많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환경 오염도 좀 심각해지고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 5글자로 사람들이 싹 다 모였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지고 불이익이 생기는 거를 우리는 집적 불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약간 이 지역 단원이 복습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틈틈이 서울 이야기하고 남동이면 이야기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았다면 새로운 거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빛이 있기를 바라면서 집적 불이익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수도권만 너무 몰빵이다. 수도권만 너무 잘 나간다. 라는 국토 공간의 불균형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과밀 부담금 제도라는 건데요. 이제 이 과밀이라는 게 과밀지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과하게 있고 너무 밀접하게 있고 요즘 막 밀접 적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밀도가 높게 사람들이 다 있다면 그거를 돈을 내라. 너나 모여있고 싶으면 돈을 내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만약에 백화점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백화점을 서울에다 지으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근데 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강원도가 제가 알기로 원주에 백화점이 있고 없대요. 강원도에다가 백화점을 짓는다. 그러면 지역 균형 개발에 아주 좋은 공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세금을 조금 덜 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백화점을 짓는 게 사업가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솔직히 우리 봤는데 기억나요?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는 게 있는데 수도권의 공장의 총량을 제한하는 거예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너네 공장 딱 1000개만 뭐 실제로 더 되겠지만 1000개만 딱 제한을 할게. 그 이상 지을 거면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해서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 수도권 공장 총량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기업도시, 혁신도시 기억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수도권 말고 다른 곳들을 조금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수도권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 있다. 모든 것이 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솔직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수도권이 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무 일단 비싸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지금 서울 배우고 그 다음에 이따가 충청 배우고 지금 이 시간에 강원 배우고 할 건데 나는 내가 수도권에 못 사면 어디 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강원도는 약간 이렇게 옷을 벗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원도는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그 태백산맥, 그리고 선생님 아니야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 알죠? 그 평창. 그래서 그 평창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강원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강원도의 이제 특징 첫 번째 표를 한번 보면요. 47페이지 위에 표를 보면 강업종합
광업 종사자 수가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어요. 광업이 뭐예요? 광업. 그 땅속에서 금속 같은 거, 금이나 그런 철광석, 석회석 이런 것들을 파는 게 광업이잖아요. 강원도에 석회석이 굉장히 많았고 옛날에 막 석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원도에 광업의 종사자 수가 그래서 좀 있다는 거.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석탄이 많이 없어져서 조금 힘든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까지 알아두시면 이 강원도를 한번 프리뷰해보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원 지방의 지역성 기억나죠? 지역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어딨냐? 선생님 그림 못 그리는 건 알죠? 이렇게 한반도가 있다면 강원도는 대략 이쪽 그 서울의 수도권에서 동쪽으로 가면 있는 것이 바로 강원도인데요.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또 기억한다면 이 강원도도 위치를 한번 편집할 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도의 위치는 이제 중부 동쪽 지방에 위치하고요. 태백산맥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산맥이죠. 태백산맥과 그 주변에 높은 산지로 이루어진 그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가 만약에 있다 하면은 강원도는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태백산맥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여기가 산지예요. 뿅뿅뿅. 자, 여러분 동서남북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태백산맥의 동쪽은 영동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태백산맥의 서쪽은 영서지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때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영동지방에는 강수량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라는 하면서 막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기상캐스터입니다. 영동지방은 강릉 쪽에 있어요. 영동지방 왜 이러죠? 영동지방은 어쨌든 강릉 쪽에 있습니다. 강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동지방은 이제 그 특징을 한번 봐볼게요. 동쪽은 영동지방, 서쪽은 영서지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채우셨을 것 같고요. 영동지방은 일단 특징이 여기가 태백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태백산맥이 동해 쪽에 상당히 붙어 있어요. 실제로는 태백산맥 여기 딱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태백산맥 여기 따다닥 태백산맥 있고 여기 조그맣게 영동 굉장히 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서는 조금 넓습니다. 영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동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내용이 또 나와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인데요. 진짜 이 지역표현을 약간 복습하는 느낌 아닌가요? 대륙성 기후는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춥고 해양성 기후, 이 동해가 위치한 그런 곳은 덜 춥고 덜 덥고 그러니까 연교차 자체가 적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동 지방도 연교차 자체가 이 동해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보면 수심이 깊은 동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온의 연교차가 적고 그다음에 좁은 해안 지역으로 이제 북동풍이 불 때 눈이 많이 온다. 그래서 강릉이 대표적인 다설지 지역이라는 거 또 얘기를 했어요. 약간 복습하는 차원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기후, 우리가 배웠던 수도권의 산업 이런 것들이 각각 지역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제 한번 봐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눈이 만약에 북동풍이 이렇게 왔어요. 북동풍이 쇼로롱 이렇게 불어온다면 어머나! 가다가 이런 태백산맥을 만나게 되겠죠? 이 태백산맥 때문에 여기서 눈을 뿌려봐요. 아이 추워 하면서 여기 눈을 다 뿌려버려서 여기에 강릉지방에 눈이 많이 온다 알아두시면 영서지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서지방은 이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해양성 기후였죠? 동해 때문에.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뭘까? 바로 대륙성 기후다 라는 거 빈칸은 쌤이 중요해서 뚫어놨겠죠. 대륙성 기후라는 거 알아두시면 다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영동지방의 영서지방의 지형적 특징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먼저 내가 알아보고 싶은 특징은 지형적인 특징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동지방은 얘들아 여기 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렇게 산이.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약에 지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산이 이렇게 있고 산이 갑자기 뾰룡 이렇게 있진 않잖아요. 보였나? 그러면 산을 태백산맥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높고 영동지방은, 영서지방은 이렇게 낮아져요. 얘를 우리는 급경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동지방은 급경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서지방을 우리는 완경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특징을 보면, 지형적인 측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동지방은 경사가 지금 급하며, 동서폭이 좁아 사면의 경사가 급하며 동쪽은 동해와 접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천 자체가 여기는 길게, 영서지방은 하천이 길게 떨어질 수 있는데 영동지방은 어때요? 하천이 뿅 하고 거의 폭포와 같이 떨어져 버리죠.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우리 강릉, 속초 많이 놀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릉이나 속초가 당일치기로 여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많이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바다도 예쁘고, 솔직히 저는 개체로 서해보다는 동해 바다가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많이 놀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영동지방이 이제 동해가 있으니까 그 동해에 다양한 너무 예쁜 곳들이 관광 자원으로 쓰인다는 거. 강원도 굉장히 많이 놀러 갑니다. 영동지방 가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영동지방 말고 영서지방을 한번 지형적 특징을 두 번째로 봐보도록 할게요. 영서지방은요, 완만한 경사면을 이룬다고 지금 아까 얘기를 했듯이 완만합니다. 이거 보이네요. 완만한 그런 경사면을 이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영서지방에서 이렇게 출발한 강이 쭈루룩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경기도를 지나서 춘천을 지나서 가평을 지나서 남양주를 지나서 서울까지 지나서 인천까지 지나서 결국에는 황해안, 그 중국과 맞닿아 있는 해 바다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고도는 높지만 그 세 번째 줄 보면, 영서지방의 세 번째 줄 보면 고도는 높지만 기복이 작은 요쪽에 고위평탄면, 고위평탄면도 배웠어요. 고위평탄면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약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젖소 키우는 곳 있잖아요. 대관령. 약간 이런 곳들이, 자, 여기는 급했어요. 근데 여기는 완만하잖아. 여기서 이제 당연히 슉 이렇게 흘러가진 않겠죠. 산인데 여기 보면 막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산이 있으면, 자, 여기 봐볼게요. 여기는 높지만, 고도는 높지만 완만하죠. 여기서 그렇게 많이 젖소를 키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평탄면에 고랭지 농업과 목축업 등의 토지가 이용이 됐고요. 쌤이 저번 시간에 우리 드론 테마여행 그런 거 봤었잖아요. 그 선생님이 강원도에 가가지고 내용 담은 거 여러분들 안 보셨겠지만 그거를 열심히 본, 지금도 이 영상을 열심히 본 사람 중에서 영상을 봤다면 진짜 모두가 맞힐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들을 기말고사에 녹여서 낼 거거든요. 저는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이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런 거 그 영상도 보면서 강원도에 대해서 좀 익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고위평탄면 얘기도 나옵니다. 영동 및 영서지방의 기후 특징, 아까 지형의 특징 봤으면 이제는 기후의 특징도 한번 봐볼게요. 지형 특징을 잘 알다 보면 기후 특징도 좀 쉬워요. 기후 특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도지방의 기후 특징은요, 일단은 영동지방에 비해 대륙 쪽에 위치한 영서지방의 연교차가 큰 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즉 영서지방의 연교차가 더 큽니다. 왜냐, 여기는 대륙성 기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영동지방에 비해 내륙 쪽에 위치한 영서지방이 약간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끄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교차가 크다. 대신 여기에 연교차는 작겠죠. 그러면 여기가 연교차가 작다라는 거를 딱 알아두시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겨울 기온은 어떨까요? 겨울에
겨울에 엄청 춥잖아. 그러니까 대륙성 기후인 영서지방은 더 추운 거야. 영동지방은 옆에 동해가 있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덜 추워요. 겨울 기온은 영동지방이 더 높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덥잖아요. 더울 때 대륙성 기후는 더 덥다고 했죠. 그리고 영동지방의 겨울 기후는 좀 괜찮다고 여름 기후는 좀 시원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영서지방의 기후가 더 높아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수 특징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영동지방의 강릉 쪽에 북동풍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눈이 많이 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바람 특징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우리 바람 넘어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솔직히 지형하고 기후가 살짝 재미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문화와 관광은 항상 재밌죠. 48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참고로 48페이지 강원도 방어권을 보면 영동이랑 영서지방 이거 있죠. 얘네들 그게 달라요. 그 사투리 달라요. 근데 내가 얘기할 때 지역 간에 산맥이 있으면 소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신기하죠? 가까운데 방언도 달라요. 그러면 강원도의 산업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산업구조의 변화와 주민생활. 아까 프리뷰를 하면서 강원도는 굉장히 석탄 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많았지만 대신 요즘에는 다 캐서 없어졌다. 그래서 광업이 좀 쇠퇴하고 있다. 옛날에 1980년대 이때쯤엔 다 강원도로 갔어요. 석탄 캐고 그렇게 하려고. 돈도 진짜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산업구조 변화와 주민생활 한번 봐볼 거고요. 석탄 생산 기능의 쇠퇴가 1번에 나와 있네요. 과거 태백산 지역은 전국 무연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탄광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석탄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살았고요. 산업철도도 굉장히 철도라고 해서 연탄을 싣고 나르는 그런 철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그 철도 아무도 안 써가지고 약간 관광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탄이 이제 다 캔 거야. 석탄을 다 캤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제 강원도에서 더 이상 석탄 나오지도 않은데 굳이 강원도에서 캐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더 쉽겠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석탄 산업 강원도에서 그만 스탑하자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그 결과 대부분 탄광들은 폐광, 즉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석탄 생산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요. 더 이상 캐먹을 게 없는 걸, 그리고 다 자연스럽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거기 근처에 있던 숙박업, 식당 모든 것들의 경제가 침체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위기가 왔어요. 그 밑에 그래프를 보면요. 광산 도시들의 인구 변화 쭉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태백시 산업 종사자 비율 변화도 원래는 광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광업이 거의 없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프로. 그래서 탄광의 세란 2번 봐보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철도 있죠. 산업철도. 이 철도가 우리가 기찻길에서 이쁘게 사진 찍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도 같은 경우 과거 탄광시설을 관광 자원으로 우리가 박물관도 한번 가보고 와, 이랬구나 과거에 이런 것들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하고요. 그런 철도 있죠. 철도, 산업철도. 그거를 레일바이크 여러분 막 알죠? 재밌게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타는 거, 친구들이랑 타는 거 그 레일바이크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밑에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주민 생활의 변화 한번 봐볼게요. 산업구조 고도화란 2차에서 3차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2차가 광업이었죠. 즉 3차는 서비스업이죠. 강원도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광업은 돈이 되지 않고 우리 다 떨어졌으니까 서비스업으로 하자라고 해서 첨단 산업의 중심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그래서 원주 있죠, 원주. 이 원주 쪽에서는 의료기기 얼마나 비싸요. 막 이런 거 피부과 여러분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피부과에서 띡띡띡 이렇게 해주면 돈 엄청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 의료기기 파는 사람은 더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우리나라 의료기기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강원도가 약간 이런 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너무 볼거리가 많아요. 관광자원. 관광도 여러분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스키 타러 많이 가죠. 평창올림픽도 평창이랑 이제 강릉에서 열렸으니까 거기서 스포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원도까지 갔는데요. 우리가 너무 서울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원도까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 댓글 꼭 달아주세요. 그래야 출석 되니까요. 안녕.